공급 물량이 적은데 금리도 높지 않다. 그리고 깡통 전세, 역전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 시장의 수요자들이 임대 시장으로 또 전이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본다면 수요 증가, 공급 부족의 전형적인 상승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관건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전세 언제까지 오르는 거야? 네. 이게 올 하반기에 오르고 내년에 뭐 전세 가격이 또 안정이 되거나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불안할 네. 요인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하고 부동산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 촬영 전에 잠깐 또 얘기를 나눴지만은 네. 요즘에 그 뭔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좀 확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좀 받긴 받아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온도? 네. 물 온도가 좀 달라진 듯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통계도 그렇고요.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제 문의 사항도 그렇고 좀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바닷가에 살았는데 바닷가에 해수욕 가면 여름철에 그게 있거든요. 참 이게 여름 방학 때 물이 따뜻해요. 사실은 바닷물이 따뜻한데 어느 순간이 되면 차가운 순간이 오고 물이 딱 바뀌거든요. 이게 무슨 날인지는 모르는데 물이 싹 바뀌는데 그런 느낌. 차가워. 들어가면 안 돼라는 느낌이 드는데, 최근 한 달 전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서울 기준입니다. 뭐 전국이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 기준에서는 이제 살짝 온도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실제로 뭐 부동산은 통계를 보더라도 통계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수도권 서울은 뭐 상승 전환이 된 지 이미 오래됐고, 상승 폭이 계속 총선 지나고 약간 지지부진했는데 한 3주 전부터는 확실히 좀 달라진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고, 전세는 그냥 확실히 상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세가 이제 상승 전환이 됐는데 전세가 좀 더 가파르다. 아무래도 전세 상승을 보고 또 불안하신 마음도 좀 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선 지금 전세 상승이 어쨌든 지금 어떤 그 심리를 좀 바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뭐 있을 여러 것 가지 같은데. 요인이 있겠죠. 전세 상승의 어떤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묻고 싶어요. 전세가 언제 떨어졌나요? 전세요? 네. 저번에 뭐 금리 확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그때 2022년 하반기 금리가 확 올라갔을 때 올라가니까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깜짝 놀란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가격이 좀 떨어졌고요. 그 외에 전세 가격이 언제 떨어졌냐 그러면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헬리오시티 9,510세대 나올 때, 지금 강동구 좀 어렵죠. 올림픽파크 포레온 물량들 나오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물량이 많이 나올 때, 또 대출이 시행이 되니까 금리가 많이 오를 때, 그것도 갑자기 많이 오를 때가 위축이 되는 건데, 지금 뭐 금리가 사실 이제 언제 내려가는 거야라는 게 이제 포인트지 언제 올라가라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로 대출 금리도 좀 많이 내려왔죠. 최근에 실질 금리는 좀 내려왔죠. 실질 금리 좀 내려왔어요. 최근에 은행에 뭐 대출 받는 거 물어보니까 뭐 KB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면 한 3.5% 정도 대출 금리가 3.5% 정도 나오니까 그 정도면 뭐 고금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리도 많이 내려왔고, 전반적으로 보자면 내려갈 요인을 저는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올라갈 요인이 뭐가 있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입주 물량인데, 물량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서울에 이제 강동구 빼고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곳이 사실상 거의 전멸인 상태고, 건설업계 뭐 우리 알다시피 거의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공격적으로 땅을 추가 확보해서 공급 물량을 늘린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기존에 잡아둔 걸 잘 마무리하기도 지금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적은데 금리도 높지 않다. 그리고 깡통 전세, 역전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 시장의 수요자들이 아파트 시장, 임대 시장으로 또 전이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본다면 수요 증가, 공급 부족의 전형적인 상승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관건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전세 언제까지 오르는 거야? 이게 올 하반기에 오르고 내년에 뭐 전세 가격이 또 안정이 되거나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불안할 요인이 없는데, 최근에 좀 재밌는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계약갱신 청구를 하잖아요. 2+2. 2020년 7월 31일에 시행이 되고, 이제 2021년, 2022년만 하더라도 계약갱신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70몇 %, 60몇 % 정도 신규 계약보다는. 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 5% 상한 제한을 두고 그냥 연장하는 게 좋은데, 2022년부터 좀 달라졌는 게, 2022년 이제 뭐 금리 올라가고 2023년도 그렇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갱신율이 떨어져요. 점점점 뭐 33%, 2023년이 아마 33%인지 제 기억이 좀 가물한데, 아무튼 30%
50% 됩니다. 올해 2024년 우리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가고 있잖아요. 뭐 네. 54주 상승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계약갱신 청구율이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다. 네. 네. 29%인가 뭐 네. 떨어졌어요. 이상하잖아. 아니,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계약갱신 청구를 안 하는 거지? 세입자들이 왜 안 할까요? 세입자들은 다 계산이 있단 말이에요. 네. 무슨 계산이 있냐면 자 지금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를 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폭등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냥 매매 가격도 그렇고 전세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보죠. 한 5천만 원 올랐어요 지금. 네. 계약갱신 청구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 2년 후에 또는 얼마 오를까? 지금 상황을 보니 2년 후에는 더 올라갈 것 같은.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2년 후에 전세 가격이 떨어질까요? 떨어질 요인이 없거든요.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갔지. 네.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지금은 5천만 원인데 2년 후에 1억 5천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5천만 원 내고 그냥 연장하는 거예요. 갱신계약. 네. 하고 하나뿐인 계약갱신 청구 카드는 쟁겨두고 있다가 뭐 2년 후에 하면 사용하고 그때 상황이 전세 가격이 떨어져. 그럼 안 하고 더 떨어진 대로 가면 되니까. 계약갱신 청구를 지금 아껴두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의 세입자들이 앞으로 장기 상승에 전세 가격 상승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계약한 시세 대비 뭐 많이 올랐으면은 당연히 이번에 쓰겠지만. 그렇죠. 뭐 1억, 2억 올려달라 그러면 그냥 계획갱신 청구하고 2년 연장을 하는데 그냥 지금 조금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지금 2년 더 시간 벌고 조금 올려주고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그때 청구권 쓰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이제 최대 한 6년 정도도 막 살아볼 수도 있을 6년 것 살 같고. 수 있죠. 그 6년의 카드를 가지고 내가 떨어지면 다른 집을 가면 되니까. 네. 근데 굉장히 그게 현명한 아니라 선택이죠. 지금 써버리면은 이제 4년 딱 살고 이제 다음번에는 많이 올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2+2를 이미 쓰신 분들이 네. 지금 이제 만기돼서 이제 돌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더 자극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전세가도 한 4년 전 대비 막 올라가 있고. 하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이거 어떡하지 하시면서 그때 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뭐 집을 사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당연히 예상을 했잖아요. 아니 물가도 4년 전보다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요? 네. 김밥값만 하더라도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올랐는데 물가는 다 오르는데 내 전세금은 안 오른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당연히 네. 올라가는 건데 이게 약간 저는 계약갱신 청구가 저는 약간 조삼모사? 이게 올라가줘야 되는 걸 강제로 눌러버리게 되면 4년 후에 이제 2+2가 됐어요. 2020년에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네. 이제 제가 세입자예요. 계약을 했는데 4년이 지났잖아요. 네. 자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안 올리고 또 하게 되면 또 4년, 그렇죠. 네. 8년 동안 나는 못 올리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은 지난 기간 동안 못 올린 거 플러스 앞으로 4년 동안 올라갈 것까지 플러스해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전세 가격은 이런 물건들은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불안한 세입자들은 어떡하지? 전세로 가야 돼? 차라리 이 기회에 사버릴까? 하는 수요들 때문에 저는 매매 시장도 또 일정 부분 또 영향을 받지 않나. 그게 아마 이제 이사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4년 전에 이사하시고 이제 요번에 이사하시면은 이사비도 이사비 많이 거의 올랐어요. 1.5배에서 2배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보고도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뭐 돈 들어가는 거는 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인건비도 뭐 많이 올라가고 하다 뭐 당연히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몇 천만 원 올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은 이제 이사비랑 뭐 중개비 고려해가지고 이제 판단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차라리 올려주자. 올려주는 게 이렇게 낫다니까요. 생각하는 게 이사비에 중개비 하면 네, 사실 이사비가 그것도 좀 세가지고 꽤 돈이 많이 네, 나가거든요. 아마 그런 네. 것도 현실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임대차 3법에 특히 이제 2+2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계약갱신 그 상한 5% 네네. 요거가 이렇게 완만한 상승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봐야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시장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2020년에 시행될 때도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아니 왜 시장에 자꾸 자극을 주는 거야? 그냥 네. 물 흘러가듯이 내버려 두고 2년이 문제면 그냥 3년 네. 최단 존속 기간은 그냥 3년으로 해주면 청구할 것도 없고 반대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2년에서 3년 가는 건 또 임대인들도 1년 늘어나는 거야. 네. 또 감내할 수는 있는데 이게 2배가 늘어나는 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가 손질을 하겠다. 나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또 불안해요. 왜냐하면 정책이란 건 나오게 되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긍정의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의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폐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폐지가 안 되겠으나 네. 만약에 폐지한다 그러면 나 계약갱신 청구 쓰려고 아껴뒀는데 준비했던 분들 어떡하지? 네, 네. 아마 대혼란이 생기게 되고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거야. 아마 혼돈의 그 상황에 그러겠죠. 빠져드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정부는 손을 대겠다고 하는 거고 야당은 반대한다고 하고 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5% 상한 요율이라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5%라도. 5%는 사실 좀 너무하지 않나. 사실 어떤 이게 좀 시세에 맞춰서 그냥 계약을 갱신한다. 이렇게만 해도 그러니까 많이 안 올린다 네. 정도만 잡아줘도 괜찮은데 5%는 사실 우리 임대사업자들 뭐 안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네. 너무하기 때문에 저는 요걸 좀 현실화하는 안 정도는 여당 야당이 충분히 합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의 절충안. 절충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열받는 게 우리 묵시적 갱신이 되면 네. 이제 계약 기간이 됐는데 집주인이 깜빡하고 아니면 또 뭐 일부러라도 통보를 안 해가지고 연장이 되면 이제 자동 2년 연장. 자동 연장이죠. 묵시적 갱신인데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도 임차인 세입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야 된다. 나가면 되죠. 그럼 3개월 후에 이제 네.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2+2 계약갱신 청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단 네.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청구권을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다른 세입자 구하지도 않고 뭐 여러 네. 가지 뭐 했는데 좀 살다가 옆집이 더 저렴하게 나왔네. 나 옆집으로 갈래. 그냥 빼주세요. 네.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정이 좀 필요하다. 본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자. 그래서 네. 본인이 청구했으면 2년은 살고 이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사실은 세입자 잘못은 아니고요. 네. 법이 세입자한테 그런 편법을 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은 좀 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3법에 어떤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그 안에는 이제 법이 조금 허술하거나 이 그럼요. 분쟁을 좀 졸속, 유도하는 게 있기 졸속 때문에 보입니다. 그런 네. 것들을 조금만 교정을 좀 해도 지금보다는 혼란이 좀 많이 저는 교정을 해야지 지금 와서 뭐 전면 폐지하고 또 3년으로 네. 간다 그러면 또 다른 혼란이 생기고 결국 전세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더 올라가면 올라갔고요. 올라가는 것도 적당히 올라가줘야 되는데 왜곡이 돼서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또 그에 따른 반작용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자극은 최소한으로 하자 주지 말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전세를 결국에 자극하는 거는 금리가 뭐 갑자기 또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결국에 이제 신축 공급들이 많아져 가지고 빈집이 늘어나면 어찌됐든 전세도 이제 좀 상당히 좀 안정이 좀 될 수가 있는데. 그건 더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상황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또 다시 한번 또 전세난 같은 게 막 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난 시작했고요. 아니 서울의 전세 가격이 떨어질 요인이 뭐가 있냐고요. 공급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강동구는 아마 2025년 내년 상반기 지나가면 사실 끝나잖아요. 올림픽파크 포리언 입주가 몇 년 동안 하지도 않을 그 거잖아요. 뒤로는 진짜 없죠. 그러니까 2025년 하반기 넘어가게 되면 서울은 이제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서울은 또 재건축 재개발이죠. 재건축 재개발은 신속통합기획 해 그러면 뚝딱 되나요? 이게 10년 전부터 풀어주고 준비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입주 물량이 서울에서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47,000호, 48,000호 정도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잘해서 입주 물량이 나온 게 아니라 박근혜 MB 정부 때 풀어준 규제 완화의 네. 효과가 이제 그때 열매를 딴 거고요. 제초안 유예해주고 유예해주고 여러 가지 많이 네.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논리는 있습니다만 규제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뭐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때문에 막고 했는 부작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최근에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라든지 규제도 풀어주고 열심히 프로모션 해주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오겠냐고요. 저는 빨라야 10년 후에 나온다. 일기 신도시 될까요? 언제? 되긴 되겠죠. 2027년에 착공 어떻게 들어가냐고. 정부는 2027년 착공 계획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 아시잖아요.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벽이 많죠. 네. 불가능하잖아요. 2027년에 착공하려면 지금 이주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 잘 살고 있고 조합도 안 만들었는데 무슨 이주를 하냐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량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생각보다 좀 길게 전세 난이 이어질 수도 있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이라면 공공택지들 뭐 3기 신도시 같은 거 또 2018년부터 또 추진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라든지 이런 수도권 지역들은 저는 서울보다는 좀 덜 심각할 거다. 한 2, 3년이 지나면 이제 뭐 본청약도 하고 물량들이 나오고 하면 서울보다는 나온데 문제는 이제 서울이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인데 솔직히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이 전세 문제는 사실 해결 못할 것 같습니다. 매매는 그렇잖아요. 집값 오르면 여러 가지 어떻게 뭐 세금을 더 때리든만 해서 세금을 때리든 잡는데. 대표님이나 제가 뭐 국토부 장관이 되면 더 독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까 더 독하게 할 수 있는데 전세는 답이 없어요. 전세를 어떻게 막지? 실수요자들 보고 대출 안 해줄까요? 대출 안 해주면 신혼부부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대출도 안 해주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그게 불가능한 아니고 실수요자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전세는 그냥 시장에 맡겨야 되고 당분간은 상승 흐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 과거에도 2011년, 12년도 서울이 굉장히 어렵고 막 여러 가지 때도 그때도 전세 가격은 꾸준히 올랐고 저는 지금 또 내려갈 요인은 물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또 일부 이제 전문
전문가들은 서울 물량 많이 나와라고 네. 주장하시는 분들은 많이 나온다면 된다니까요. 근데 저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무리 봐도 제 입장에서는 물량이 안 나온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서울의 전세난은 좀 짧으면 3년, 길게는 적어도 5년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과거의 정권들 보면은 이럴 때 보통 이제 아파트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비아파트들 뭐 오피스텔이나 뭐 이제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 막 지어가지고 우선은 급한 불을 좀 껐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오피스텔 규제도 막 풀어주고 뭐 난방도 바닥 난방하게 해주고 막 맞아요, 임시로 맞아요. 막 하면서 어떻게든 맞습니다. 공급을 좀 하게 했는데 지금은 비아파트가 좀 그런 분위기가 또 아니어가지고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니에요. 답이 없다. 답이 그렇게 봐야 없다. 되나요? 그리고 저는 그 정책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아니 비아파트에 뭐 오피스텔이나 신축 빌라 시장을 저는 정부가 개입할 시장은 아니다. 시장이 좋아지면 우리 민간 건설하시는 분들이 하지 마라 그래도 네.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게 규제 때문에 지금 공급을 못 하나요? 아니잖아요. 사는 사람이 없다. 네. 분양을 안 받는다. 왜 분양을 안 받느냐? 따지고 보면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일단 빌라 같은 경우는 안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전세잖아요. 전세를 끼고 갭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자들이 이걸 분양을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전세가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지만 우리 앞서서 전세 가격 올라간다는 건 아파트 얘기잖아요. 그렇죠. 빌라 오피스텔에 지금 또 깡통 전세, 역전세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전세 사기 특별법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전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이 비아파트 시장은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부는 뭐 이게 주차장법 완화해주고 뭐 건축법 완화해줘서 될 문제는 아니라 전세를 빨리 해결해줘야 돼요. 그냥 네. 믿고 계약하면 문제 없는 안전한 전세 시장을 만들어주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인데 지금 뭐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세가 이렇게 안 된다면 결국에는 이런 신축 빌라, 오피스텔 시장도 당분간 또 어렵지 않나. 그러면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거를 좀 들어보면은 이제 보증보험 같은 걸 좀 더 강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일까요? 물론 보증보험을 강화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보증보험도 고민이 많죠. 거기도 해주게 적자가 되면 지금 엄청나. 그거 우리 세금으로 다 메워야 네. 되는데 그러면 또 이게 사기하시는 분들이 네. 그걸 또 이용한단 말이에요. 보증보험이 잘 나오면 야 보증보험 잘 나오는데 또 금액을 올려가지고 또 너는 손해 안 봐. 걱정하지 마. 보증보험 가입하면 돼. 심지어 저는 그런 주인들도 봤는데 세입자가 돈 돌려달라고 하니까 왜 나한테 얘기해. 보증보험 회사에 얘기하지. 보증보험에서 받아라.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보고 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정책이 나오면 또 그걸 이용하는 이런 또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세 시장 안정시키려면 이제 특별법 나오는데 저는 특별법 내용 중에 가장 아쉬웠던 게 물론 피해자 규제를 해줘야죠. 구제를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또 왜 계속 발생을 할까? 내용을 보면 그 세금 체납 정보 니들이 확인해. 계약 기간 동안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볼 수 있게 해줄게. 전세 가율 니들이 확인해.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로 사회 초년생들인데 2030들한테 니들이 확인해라고 하는데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확인했어. 뭔가 이상해. 그러면 부동산한테 가서 뭔가 이상해요라고 하면 부동산이 아 그러네요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다른 논리를 갖다 댈까요? 뭐 이건 뭐 집주인이 엄청난 부자야. 그렇지. 그러면 뭐 이제 그렇죠. 집주인이 엄청난 부자야. 이거는 괜찮아. 네가 몰라서 그러면 계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알아서 계약하라고 하지 말고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 유튜브 있잖아요. 부일남 네. TV. 유튜브 업로딩할 때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 검사 누가 뭐 해요? 그런 거 하죠. 네, 유튜브에서 하죠. 유튜브에서 해주지 우리가 야 이거 저작권 위반된 거 있나 기님만이 말 중에 저작권 위반된 거 있나 검사 안 하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전세 계약은 국가가 자동으로 안정성 검사를 안 해주냐는 거죠. 네. 우리나라 같은 IT 강국에서 계약서를 쓰든지 전자계약을 하든지 만약에 종이 계약서를 썼다면 이 계약서를 스캔해가지고 국가 시스템에 업로딩해서 딱 누르면 검사해가지고 아 세금 체납이 있네. 이 사람이 주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네. 전세 가율이 어떻게 되네. 여러 가지 해가지고 문제 있음, 문제 없음, 문제 뭐 하면 다음에 바로 자동으로 또 보증보험 가입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계약 끝나도록 대한민국이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네. 국세청하고 관련 기관들이 머리만 맞대면 되는데 저는 의지가 없고 열정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믿고 그냥 계약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왜 전세가 이렇게 되냐면 안 해요. 복잡하니까 불안하니까. 우선은 좀 애매하면 안 하는 게 맞죠. 저라도 만약 우리 애가 네. 전세 계약을 맺는다,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그냥 보지도 않고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귀찮으니까 뭐 또 네. 확인하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야 그냥 월세 가 그냥 월세 가 네. 그냥 아파트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냥 계약 맺으면 하지 말라고 하네. 국가 시스템에서 이 나도 K 나오네. 안 하면 되고요. 이거 하라고 하네. 하면 되고 하라고 했는데 문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잘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또 하자가 많이 안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런 노력 좀 해주면 정말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뭐 이번에 그 나온 것들 보면은 입법해서 이제 행정 예고까지 다 나온 게 이제 7월부터인가 아마 적용되는 게 이제 중개사들이 그런 거 잘 챙겨서 잘 계약해라. 요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체납 같은 거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뭐 선순위 있는 거 다 중개사가 확인해라. 국가가 할 일을 왜 중개사한테 맡기냐고요. 물론 중개사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죠.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기가 이게 비정상적인 행위잖아요. 사기를 하시는 분들도 비정상이고 이걸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가담하는 중개사들도 비정상인데 다수의 중개사들은 정직하게 열심히 하겠죠. 네. 근데 문제에 가담한 중개사라면 법이 이러니까 나는 성심성의껏 해야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뭔데요? 최악의 경우는 자격 취소잖아요. 네. 그걸 각오하고 하는 거잖아요. 자격 취소 사기치는 거는 각오하는 거죠. 그렇죠. 자격 취소를 각오하고 하는 사람한테 업무를 성실하게 설명하고 하래. 그게 먹히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먹힌다고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강도나 도둑놈한테 법이 이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 하지 마. 안 하겠냐고요. 하는 게 더 이득이니까. 자격 취소되는 것보다 전세 사기를 해서 뭐 몇십억이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그냥 중개사가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또 중개사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죠. 수수료는 점점 떨어지는데 일이 많으니까 최근에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 중개사가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 전세 계약 이거 안 할래. 중개 계약을 안 하겠다 차라리. 내가 30만 원 벌자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니 나 다른 거 할래라고 해서 아예 그냥 취급을 안 하는 중개사들도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다른 부작용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지만 아예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집주인이 몇 채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걸 알 수. 이 내용이 이제 집주인한테 또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세금 체납이 있습니까? 뭐 그럼 집주인이 저 체납 많아요.라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집주인은 그 얘기를 듣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이라면 저도 안 합니다. 이거 왜 골치 아프게? 그럼 집주인한테 꼬치꼬치 물어보죠. 서류 가지고 오시고요. 세금 체납 뭐 다 확인하고요. 하면 하겠냐고. 야 너한테 안 맡겨. 너 다른 데 갈래. 그럴 확률이 높죠. 높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성이 굉장히 결여됐다. 너무나 탁상행정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뭐 당분간 또 이제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또 이제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이 뭐 또 시도하는 분들은 여전히 있을 텐데 계속 있죠. 이런 걸 좀 예방하기는 좀 쉽지 않다. 저는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않으면 물론 네. 이제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성동구청 가가지고 전세 사기 특별법 뭐 강의도 하고 했는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제 후배들도 너무나 당연한 건데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교육들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거 들어오면 돈 상관없이 해주거든요. 네. 굉장히 적게 줘도 그냥 해줍니다. 이거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하고 국가는 또 안전한 계약 시스템 그냥 믿고 계약하면 하도록 믿고 계약했는데 국가가 오케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는 국가가 좀 책임을 지자. 그게 네.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다면 그냥 우리 일반인들 바쁘잖아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제발 이런 거 가지고 좀 스트레스 안 받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 잘 몰라서 계약을 했다가 이게 막 사기로 가고 막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아예 예방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죠. 그 예방을 중개사 뭐 임대인 임차인이 알아서 해라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안 그거는 되는 사람 보고 거죠. 알아서 하라고 한 거는 저는 사람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시스템상. 자신도 못 믿는데 뭐.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신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비아파트 쪽은 전세 가기 좀 힘들어하고 여전히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또 아파트로도 수요도 계속 몰릴 것 같고 근데 이제 전세 내려갈 확률이 또 없다 이러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뭐 전세가 막 뛸 것 같고 그럼 전세 뛰면 보통 월세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경향들이 네, 있죠.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쪽으로. 정말 지금 뭐 어찌 보면 약간 좀 사면초가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제일 답답하신 분들이 임차인입니다. 왜? 가만히 있자니 전세 가격 올라가고 그럼 월세는 저렴하냐? 월세도 저렴하지 않잖아요. 꾸준히 올랐어요. 2022년에 전세는 떨어졌는데 월세는 안 떨어졌잖아요. 월세는 진짜 안 떨어지거든요. 안 떨어져요. 네, 그 월세는 그렇게 떨어질 시장이 아니에요. 전세는 또 다른 메커니즘인데 월세는 네. 그냥 페이를 지불하고 내가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왜곡이 생기지도 않고요.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있자니 올라가는 게 불보듯이 뻔하고 집을 사자니 집값 계속 올라갈까에 대한 두려움. 최근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뭐 한 4천 건, 2달 연속으로 4천 건 이상 올라가고 뭐 심리도 좀 개선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확실하게 매도인 우위 시장이냐 또 그건 네. 아니거든요.
여전히 매수인 우위 시장은 맞아요. 집값이 지금보다 우리가 떨어지는 집을 사고 싶지는 않으니까 더 올라가는데 베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까? 최근에 이제 집 사는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사고 있냐면 이제 무주택자분들 집 하나 사는 거 아니면 갈아타기 집 하나 있는 사람이 상급지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고민이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탄다면 혹시라도 내년에 집값이 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혹시라도 떨어지면 아니 내가 가지고 있던 집도 떨어졌을 거고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올라갈 때는 좋은 집은 더 올라가겠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금이 되는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했잖아요. 내년에 떨어져. 예를 들어서 뭐 어떡하라고. 뭐 거주하는 거죠. 뭐. 잘 살고 있는데 내 가족이 잘 살다가 야, 올라가겠지. 떨어질 때가 있으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우리가 집 사는데 1년 살고 또 갈아타고 하지 않잖아요. 네. 기본 뭐 3년에서 5년은 최소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뭐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공급도 부족하고 네. 금리도 그렇고 우리가 단기 시장 내년 후내년은 사실 예측하기가 뭐 미국이 금리를 빨리 안 내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변수들 뭐 금리를 올려버릴 수도 있는데 5년 후를 내다보면 사실 올라가 있는 거는 거의 뭐 거의 네. 확실한 그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수요자들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세입자는 네. 전세 살다가 가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두렵긴 하죠. 내가 원래 계획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 사면 초과에 빠져가지고 그대로 있자니 전세금을 계속 올려줘야 될 것 같고 사자니 불안한 상황.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나 해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진지한 고민과 전략이 우리 부일남 TV에서 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